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도서입니다. 이번 강의는 24년 3회 전기 공사기사 필기시험에서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과목에 대해 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함께 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리튬 전지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1번에 자기방전이 크다, 2번에 에너지 밀도가 높다, 3번에 기전력이 약 3V 정도로 높다, 4번에 동작 온도 범위가 넓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군복무할 때도 리튬으로 구성된 전지를 취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실제로 들어보았을 때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일단 리튬 전지 특징은 굉장히 가볍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기방전이라고 하죠. 자기방전이 뭐예요? 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중에 스스로 방전을 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체방전 또는 자기방전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자기방전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스스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기방전이 크면 곧 수명이 짧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리튬 전지는 자기방전이 굉장히 작고요. 그 자기방전이 작기 때문에 전력 손실 또한 작게 돼요. 자, 그로 인해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즉 수명이 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포함해서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먼저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동작 온도 범위가 넓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제조 직후부터 열화가 조금 시작되는 거, 이건 단점에 해당이 되고, 밑에도 취급 시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것도 단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 전지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니까 보통 이렇게 자기방전에 대해서 묻는 선지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자기방전이 크다가 아니라 자기방전이 작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열차가 곡선 궤도를 운행할 때 차륜의 플랜지와 레일 사이의 측면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내측 레일의 궤간을 넓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차륜의 플랜지라고 하는 것은요, 차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테두리가 곡선 궤도를 주행하게 되면 원심력이 생기게 되죠. 그 원심력으로 인해서 차체가 밀리게 됩니다. 바깥으로 밀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일의 측면과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마찰에 의해서 어떤 탈선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직선부보다 곡선부의 이 내측 레일의 궤간을 좀 넓힌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외측 레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측 레일을 조금 줄여줍니다. 그러면은 궤간이 넓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측면 마찰을 피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도 또는 슬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고도 또는 이제 켄트라고 하는 것은요, 곡선부를 주행할 때 마찬가지로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측 레일을 내측 레일보다 살짝 높여줄 때 이 높이 차이를 고도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측 레일 사이의 간격을 유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철차각 같은 경우는 열차가 분기할 때 설치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3번 확도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기호가 나타내는 반도체 소자의 명칭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호를 봤을 때 A, K, G가 있습니다. 자, 우리 A, K, G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읽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게이트 단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에노드와 캐소드만 존재하는 다이오드의 기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캐소드 쪽에 이렇게 게이트가 추가가 된다면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를 수 없다가 게이트에 펄스 전류가 인가가 되면 그제서야 SCR이 도통되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3번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효과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FET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문제에도 적혀 있듯이 전기 효과를 이용해서 전류를 증폭해주는 전기효과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번 다수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 흐름이 제어되므로 단극성 소자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단극성 소자 또는 다극성 소자를 어떻게 구분 짓냐면 우리 전자가 있고 전공이 있잖아요. 이 전자와 전공이 모두 전류 흐름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것을 다극성 소자라고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다수 캐리어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 있죠. 전자 또는 전공 둘 중에 다수 캐리어인 것에 의해서만
전류 흐름이 제어되는 것을 단극성 소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극성 소자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BJT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 FAT 같은 경우에는 단극성 소자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BJT와 같이 전류 제어 소자가 아니라 전압 제어 소자라고 해주시면 돼요. BJT는 전류 제어지만 FAT는 전압 제어다. 그래서 보통 BJT와 FAT를 비교할 때 이렇게 전류 제어, 전압 제어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제조가 용이하면 집적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온도 유지 특성도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2번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수를 바꿔서 회전수를 조절하는 극수 변환법. 두 번째는 주파수를 제어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주파수 제어법. 마지막으로 이 슬립이 일정할 때 전압에 관계된 특징에 따라서 조절하는 전압 제어법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2차 저항 제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 30kg을 1시간에 600도씨로 가열하는 전기로를 설계하려고 한다. 전원은 삼상 220V, 전열선의 결선은 델타 결선, 전기로의 효율은 80%라고 했을 때 이 전열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철 1kg을 1시간에 100도씨 가열할 때 필요한 열량은 17kcal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구해야 할 것은, 맨 처음에 구해야 할 것은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열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Q는 mct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m은 이제 질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c는 물질의 비열을 의미하는 것이고 t라고 하는 건 보통 온도의 변화량이며 아니면은 어떤 가열하고자 하는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mct 이렇게 적게 되면은 mct라고 적게 되면은 이 m이 뭐예요? 철의 질량이죠. 그러면은 30kg이에요. 그렇죠? 단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C를 적어야 되는데 C는 비열이라고 했잖아요.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의 온도를 올리는데,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조건을 보시면 단 철 1kg을 1시간에 100도씨 가열할 때 필요한 열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에 물질의 질량도 나와 있고요. 시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나와 있고요. 그에 따른 열량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비열의 단위는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열량을 17을 써줍니다. 킬로칼로리에서 킬로칼로리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간을 적어야 되잖아요. 질량과 온도를 적어야 되죠. 1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제가 방금 비열의 단위를 설명드렸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됩니다. 자, 여기서 1kg이라고 했으니까 1. 그 다음에 도씨는 100도씨라고 했으니까 100. 그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열량이 17이라고 했으니까 17.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적어줘야 되는데 T라고 하는 것이 몇 도냐면은 100도씨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우리가 어떤 걸로 설계할지를 봐야 돼요. 600도씨로 가열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0도씨 가열할 때 필요한 열량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600도씨 가열할 때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줘요? 600을 곱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값은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3060, 그러니까 3060 킬로칼로리가 나오게 됩니다. 킬로칼로리. 그러니까 Q는 mct에서 우리가 물질의 질량과 비열과 온도를 곱해서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계산해 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3060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깔끔하게 옆에다가 3060이라고 적어줄게요. 열량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해볼 거는 우리 전력에 대해서 구할 거예요. 전력을 왜 구하냐면요. 여기서 지금 물어봤을 때 전열선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전력과 전압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P라고 하는 것은 860T의 에타 분의 위에서 구했던 Q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거는 전기로의 열 효율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식입니다. 전기로의 열 효율, 에타라고 하는 거는 860pt분의 mct였잖아요. 근데 mct가 이제 q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p와 에타의 위치를 바꿔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력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풀어나가게 되면은 3060을 뭘로 나눠줘요?
860에다가 시간은 1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시간. 그리고 전기료의 효율은 80%니까 0.8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요. 4.45kW가 나오게 돼요. 전력이.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4.45kW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결선, 전선 연결법이 되는데요. 전열선의 결선은 델타 결선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델타 결선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죠? 상전압은 선간전압과 같다. 그쵸? 그 다음에 상전류는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우리 일반적으로 전열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그냥 선에 흐르는 전류니까 선전류겠구나 라고 넘겨짚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에서는 이 부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열선을 델타 결선으로 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델타가 형성이 되었을 텐데 이 전열선에 흐르는 전류는 곧 상전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상 전력을 구할 때 P라고 하는 것은 3VI라는 식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3VI라는 식도 있습니다. 삼상 전력을 구할 때. 여기 원래 유효전력이면 역률, 코사인 스타가 곱해져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역률과 관련된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역률을 1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는 3VI 또는 루트 3VI가 되는데 이 3VI가 성립하려면 V도 상전압, I도 상전류가 되어야만 무조건 이렇게 상전압, 상전류의 곱으로만 형성이 되어야지 3VP, IP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뭐 선간전압, 상전류, 선간전압, 선전류, 상전압, 선전류 이런 관계로 곱이 형성이 된다면 이거는 루트 3이 앞에 곱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상전류를 구해 볼 거예요. 자, IP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VP를 넘기면 되겠죠? 3VP분의 P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률은 1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IP의 단위가 암페어이기 때문에 암페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력은 와트, 전압은 볼트가 되어야지만 암페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4.45kW를 4450W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서 3 곱하기 전압 220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은 대략적으로 6.74A가 나오게 되고 이것과 가장 가까운 답인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필라멘트 우리가 쉽게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백열전구의 그 유리구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열전구에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필라멘트가 빨갛게 빛나면서 거기서 빛을 발산하게 되죠. 자, 이런 대표적으로 백열전구에 쓰이는 필라멘트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융해점이 높아야 됩니다. 융해점은 쉽게 말해서 녹는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높은 온도에서 절대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융해점이 높아야 되겠고요. 열량을 많이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고유 저항 또한 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의 증발이 적어야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점화 온도에서 주의와 화합해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는 선으로 가공하기 쉬워야지 이 백열전구, 특히 이 백열전구의 가는 선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기 쉽겠죠. 자, 고온으로 되어도 기계적 강도가 감소하지 않는 것.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기계적 강도가 감소한다면 쉽게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팽창 계수가 적고 전기 저항의 온도 계수가 플러스일 것. 우리 선팽창 계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선이 팽창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선팽창 계수가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팽창 계수가 작아야 한다. 많이 팽창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재료가 풍부하고 가격이 염가로 될 것. 여기서 염가라고 하는 건 이제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료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할 것. 이렇게 구비 조건을 따질 수가 있겠어요. 필라멘트 재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바로 고유 저항이 작을 것이 아니라 고유 저항이 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효율 80%의 전열기로 1kWh의 전기량을 소비하였을 때 10리터의 물을 몇 도씨 올릴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열기에 있어서 전열기의 열 효율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860pt에다가 에타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와 같냐면 MC T와 같습니다.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과 같은 겁니다. 여기 PT는 전력량인데요. 전력량을 860을 곱해서 열량으로 환산해주고 그 환산한 것을 효율을 곱하면 곧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열량이 된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은 어떤 겁니까? T죠, T. 그러면 T는 뭐예요? 지금 온도예요, 결국에. 그러면 T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볼게요. MC 분의 860P T의 에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것을 써보면 860에다가 PT 통째로 얼마라고요? 1kWh니까 여기가 1 이렇게 될 것이고 효율은 0.8이 되겠죠. 80%니까. 자, 이것을 뭘로 나눠주냐면 물의 양을 10L라고 했기 때문에 10 그리고 물의 비열은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온도 값은요 68.8도C가 나오게 되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종의 금속이나 반도체를 접합하여 열전대를 만들고 기전력을 공급하면 각 접점에서 열의 흡수,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열전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효과들을 나열해 놓고 이 열전 현상 중에서 이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이거는 몇 번이겠구나라고 아는 것보다는 1번부터 4번까지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시험에서는 나중에는 어떤 것이 출제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한번 말로 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핀치 효과라는 것입니다. 핀치 효과는요, 액체 또는 기체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그 전류로 인해서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은 도체를 가운데로 누르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액체 도체 또는 기체 도체가 안으로 힘을 받아버리니까 단면적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못 흐르게 됩니다. 못 흐르게 되면 다시 그 전류에 의한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체가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반복하는 것을 핀치 효과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재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어백 현상, 재백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켜서 여기 접합점에 온도차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열전 온도계에 적용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곧 재백 효과가 됩니다. 자, 펠티의 효과는 재백 효과랑 조금 반대입니다.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그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접점에서 열의 흡수라든지 발생이 생기는 거. 뭐 대표적으로 냉장고에 적용이 되겠죠. 이런 것을 펠티 효과라고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톰슨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일 금속 내에서 전류를 흘려주는 방향에 따라 열의 흡수, 발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톰슨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톰슨 효과는 이제 재백 현상의 역현상이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 펠티 효과가 되겠습니다. 전동기의 정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동기의 정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간혹 실기시험 단답형으로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 전동기의 정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 단, 반 이렇게 세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연속 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 하에 계속 연속해서 사용했을 경우 주어진 온도 상승 한도라든지 기타 제한을 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속 정격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시간 정격, 연단할 때 이 단이 단시간 정격인데 단시간 정격이라고 하는 건 냉각 상태의 전동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 단시간, 지정된 단시간까지 사용을 했을 때 온도 상승 한도라든지 기타 제한의 정격을 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단시간 정격이라고 하게 되고요. 반복 정격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 사용, 그러니까 운전과 정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에서 온도 상승 한도 넘지 않는 거, 기타 제한을 넘지 않는 정격을 우리가 반복 정격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시간 정격은 전동기의 정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할로겐 전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할로겐 전구라고 하는 것은 유리구 안에 할로겐 가스를 봉입하게 된 건데요. 흑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만 더 알아보면요. 첫 번째, 수명이 길고 단위 광속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크기를 작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도의 점등 장치는 필요 없고요. 열 충격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연색성이 매우 뛰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연색성이란 광원이
물체의 색상을 얼만큼 잘 나타내는지가 연색성이 되겠는데 연색성이 제일 나쁜 건 이제 나트륨 등이잖아요. 연색성이 매우 좋은 거는 이제 할로겐 전구다, 할로겐 램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휘도도 높아요. 휘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눈부심을 느끼는 정도죠. 어떤 면을 바라봤을 때 광원이 그 면을 비춘다면 눈부심이 눈으로 들어오는 정도를 휘도라고 하게 되고 그 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로겐 전구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휘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안개가 심한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키포인트가요. 바로 송전선로는 송전선로인데 안개가 심한 거예요. 안개가 심하다는 건 뭡니까? 근처에 수분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수분으로부터 열화되는 것을 그리고 절연 내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계된 애자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2번 내무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1번에 있는 라인포스트 애자는 뭐냐면요. 특고압 가공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 지지용 애자, 그래서 LP 애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현수 애자는 이제 송배전선로에 주로 사용되는 애자 중 하나인데 그 형태에 따라서 크레비스형이라든지 볼소켓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인 애자죠. 그다음에 장간 애자는 장경간에 채용이 되며 우리 경련 열화가 작고 해안 지방이라든지 화학 공장 지대에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정답을 2번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내무애자라고 하는 건 분진, 염해, 비, 안개 등에 의한 습기가 생겨서 절연 내력이 저하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된 애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수분이 맺히기 어렵게 하거나 또는 아예 그냥 주름을 많게 하는 등의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후광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금속관에는 박강전선관이라는 것도 있고 후광전선관이라는 것도 있죠. 이 중에서도 이 후광전선관의 규격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후광전선관의 규격은 정해져 있는데요. 짝수는 짝수인데 어떤 짝수가 정해져 있냐면 16, 22, 28, 그 다음에 36, 42, 54, 70, 82, 104 이렇게 총 9개의 규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광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마치 짝수라서 맞을 것 같지만 이런 100mm라는 규격은 후광전선관의 규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에서 22.9kV 특고압 가공전선의 2조를 수평으로 배열하기 위한 완금의 표준 길이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완철이라고 보셔야겠죠. 완철의 표준 길이의 표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는 가공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이 전선의 조수가 주어져 있고요. 특고압인지 고압인지 저압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완철의 표준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처럼요. 우리가 전선의 개수가 2개 그리고 3개 또는 이제 2조, 3조일 때 전압에 따른 완철의 표준 길이가 나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완철의 표준 길이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특고압 가공전선 2조, 즉 특고압에다가 전선의 조수가 2조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2조 특고압이면 1800mm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KC에서 이 관련된 문제들은 이 전기 응용 및 공사재료 파트에서 보다는 제5과목이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많이 출제가 되곤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발판 볼트에 대한 문제가 그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빈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응용 및 공사재료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안 나오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안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꼭 맞춰야 하는 문제고요. KC 331.4항에 따르면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에 관련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표상 1.8m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금속 중에서 저항률이 제일 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도전율의 역수가 보통 이제 저항률이 되잖아요. 우리 금속 중에서 저항률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금속 중에서 이렇게 좀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순, 그 다음에 납, 백금, 철, 리튬, 니켈, 아연,
텅스텐, 알루미늄, 금, 구리, 은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저항률이 가장 큰 순서는 우리 납. 이 중에서는 지금 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부하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개폐할 때 발생하는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자, 1번에 보시면 DS가 단로기죠. 디스커넥팅 스위치의 약호입니다. 이 단로기는 소호 장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하전류 개폐도 못할 뿐더러 고장전류 차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로의 보수 점검 또는 기기의 교체 시 선로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사용이 되며 반드시 무전압 상태에서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먼저 동작을 한 다음에 차단기를 개방한 다음에 단로기를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인터록이라고 하죠. 우리 DS는 부하전류 개폐, 고장전류 차단 모두 다 못하게 되고요. 이번에 OCB라고 하는 건 유입 차단기입니다. 차단기이기 때문에 부하전류 안전하게 개폐할 수가 있고 고장전류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고압이나 고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OS라고 하는 건 유입 개폐기입니다. 부하전류 개폐는 가능하지만 고장전류 차단이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ACB라고 하는 건 기중 차단기로서 저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입니다. 대기 중에 자연 공기 내에서 아크를 소호하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되고요. 우리 ACB 기중 차단기 마찬가지로 부하전류 개폐, 고장전류 차단 모두 다 가능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 DS가 되는 것입니다. 터널 내의 배기가스 및 안개 등에 대한 투과력이 우수하여 터널 조명, 교량 조명,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등에 많이 사용되는 방전등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인공광원 중에서 최대의 발광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트륨 등입니다. 나트륨 등. 저압 나트륨 등, 고압 나트륨 등 이런 것도 다 나트륨 등의 일종이죠. 특히 이 나트륨 등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채택이 되냐면 안개가 자욱한 도로 주변이라든지 강변이라든지 아니면 먼지가 많은 터널에 보시면 등황색의 단색광이 있는 것을 간혹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차 타다가 밖에를 딱 살펴보았을 때 저거는 색이 저러네 라고 이렇게 좀 보셨던 분이라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터널을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제가 흰색 차를 가지고 있어요. 흰색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터널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 흰색이었잖아요. 그런데 터널에 들어가면 이 흰색이 아니라 등황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즉, 광원이 물체의 색상을 잘 못 나타낸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색성이 매우 나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등은 등황색의 단색광이기 때문에 투과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대신에 연색성이 매우 나쁘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예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널 조명, 교량 조명,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등이 많이 사용되는 방전등은 2번 나트륨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나트륨 등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면은 인공광원 중 최대 발광 효율, 연색성 나쁘다, 투과력 양호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성수지관의 시설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KC에 따르면 합성수지관 시설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함께 알아보시죠. KC 232.11-1항에 따르면 1번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단 무엇을 제외합니까?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한다입니다. 두 번째, 전선은 연선일 것. 하지만 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면 적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첫 번째,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이런 경우에는 연선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면적 10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것. 이런 경우에는 연선이 아니어도 된다. 즉 단선이어도 된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이것이 구리가 아니라 알루미늄 선일 경우에는 단면적 16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굳이 연선을 안 해도 된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합성수지관 안에서 전선끼리 접속하는 지점이 없어야 할 것. 네 번째, 중량물의 압력, 누르는 압력이라든지 어떤 기계적인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죠. 마지막, 이중천장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우리 합성수지관은 이중천장 내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중천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단기 중 자연 공기 내에서 개방할 때 접촉자가 떨어지면서 자연 소호에 의한 소호 방식을 가지는 기능을 이용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가 여기에요. 차단기 중에서 자연 공기 내에서 개방할 때 아크를 소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중 차단기라고 부르게 되죠. 자, 기중 차단기는 약호로 Air Circuit Breaker라고 해서 ACB라고 부르게 됩니다. ACB. 이거는 저압 배전반에서 메인 차단기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요. 자연 공기를 이용해서 아크를 소호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더 알아보면요. 우리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죠. 이거는 ABB인데요. 압축 공기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는 특수 가스를 사용하게 되죠. 이거는 SF6라는 가스를 사용하게 되고 가스 차단기의 약호는 GCB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는 절연유를 사용하죠. 그럼 절연유를 사용하면 오일이 들어가겠네요. OCB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1번과 2번 그리고 4번의 약호 그리고 어떤 아크 소호 매질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